네, 오늘 뉴스 딱 마지막 소식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1억 투자하고 3년 안에 없어지는 업종이라 이게 뭔가요?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요. 치킨 전문점의 지난해 평균 영업이익이 약 1,700만 원으로 외식업 평균보다 500만 원 이상 낮았습니다. 특히 치킨집 10곳 가운데 7곳은 연간 이익이 2천만 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낮은 수익성은 폐업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치킨집의 3년 생존율은 약 45%로 절반 이상이 창업 3년 안에 문을 닫는 셈입니다. 통신 판매업,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역시 3년 내 절반 이상이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치킨집은 평균 창업 비용이 약 9,400만 원으로 외식업 가운데 가장 높아서 진입 장벽은 낮지만 손실 위험은 큰 업종으로 분석이 됩니다. 반면 미용실과 교습학원 등 기술 기반의 서비스업의 생존율은 7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기자, 저희 친절한 경제에서도 여러 번 다루긴 했는데 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통계가 또 나왔다고요? 네, 이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작년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개인 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년보다 2만 1,795명 증가해서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긴 겁니다. 폐업자가 감소했던 기간도 있었는데요. 2019년 92만 2천 명이 조금 넘었었다가 3년 연속 감소해 2022년까지 86만 7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는 거의 12만 명이 급증하면서 98만 6천 명을 넘어섰고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하면서 100만 명대로 진입한 겁니다. 이게 다 코로나 때 사업 부진이 누적되면서 힘들었고 또 금리가 점점 높아졌잖아요. 빚이 점점 불어나면서 연체율이 악화되면서 2023년부터 폐업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폐업률도 2년째 상승세인데요. 폐업률은 전체 가동사업자와 폐업자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인데 지난해 폐업률은 9.04%로 지난해 운영한 사업자 가운데 약 9%가 그해 폐업했다는 의미입니다. 폐업 사유별로는 사업 부진이 50만 6천 명이 넘어 절반이 넘는 5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사업자는 2023년 7만 6천 명 가까이 늘어난 데 이어서 지난해에도 2만 4천 명 정도 증가하면서 역대 처음 50만 명을 넘어선 거고요. 이 사업 부진이 이유가 된 게 50%를 넘어간 건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이렇게 폐업자 가운데서 특히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같은 내수와 밀접한 업종이 많다고요? 네, 이 소비가 안 좋았던 만큼 내수 업종들 힘들었습니다. 이 소매업 폐업자가 29.7%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음식점업이 15.2%였는데 이 둘을 합하면 전체의 절반 정도인 44.9%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동산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순으로 비중이 컸습니다. 또 지난해 건설 경기 불황도 심했죠. 건설업 폐업자도 5만 명에 육박해 4.9%에 달했습니다. 폐업률도 이 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 높았습니다. 지난해 소매업 폐업률은 17%에 육박해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고금리에 이 민감한 상품 소비가 줄어든 데다 이커머스가 발달하면서 온라인화로 이 소매업이 쪼그라든 영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음식점업도 16%에 육박한 폐업률을 보여서 지난해 소매업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폐업도 결국 빚 때문인데 심각한 내수 부진으로 빚 못 갚는 자영업자도 당연히 많겠죠. 올해 1분기 말 기준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인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2분기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출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금리일 텐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잖아요. 네. 이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죠.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3분기인 7월이나 8월에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 2.5%에서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인데요. 주된 이유는 집값과 가계부채 문제였습니다. 상반기 주택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고 하반기 금융 안정 차원에서 가계대출 안정세를 확인하기 위해 7월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큰 걸로 본 겁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회의는 이번 달을 제외하면 앞으로 8월, 10월, 11월 이렇게 3번 더 남았는데요. 내수 회복세가 미약하고 하반기 미국 관세 충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연내 한 차례 정도, 많으면 2차례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관측입니다. 네, 오늘도 친절한 경제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게 먹거리 물가는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왜 외식 소주와 맥주는 오랫동안 이 가격이 내려갔던 거죠? 네, 이 소주와 맥주 가격이 각각 이 9개월, 7개월 하락 흐름을 이번에 끊은 거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또 이례적으로 가격 하락세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꽤 오랫동안 외식 소주와 맥주 가격이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외식 소주 가격은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9년 1개월 연속으로 상승했고요. 외식 맥주 같은 경우는 199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무려 25년간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 몇 개월 동안 소주, 맥주 가격이 내려간 거냐? 사실 식당, 술집 사장님 인터뷰를 직접 하다 보면 이 코로나 때보다 개엄 이후가 더 힘들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최근 외식업계가 심한 소비 부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자영업자들이 이 손님을 잡으려고 술을 무료로 주거나 할인하는 미끼 전략을 쓰면서 물가를 끌어내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술 물가가 다시 올라간 건 이 같은 미끼 전략이 끝났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술값 할인과 원상복구는 대도시권에서 활발했는데요. 특히 서울에서 이 소주 가격이 지난해 6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12월에는 마이너스 8.8%를 기록했다가 이후 점차 하락폭을 좁혀서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3.1%를 나타냈습니다. 또 외식 술값 할인이 끝난 게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린 이 소비 심리가 개선될 거란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이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100 이하로 뚝 떨어진 뒤에 석 달 연속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반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최근에 다루긴 했는데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넘었잖아요. 네. 이것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이 술값 할인 행사를 하고도 버티지 못해 폐업하면서 가격 원상 회복 효과가 나타난 사례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부 한계 자영업자, 그러니까 비은행권 채무 비중이 90%에 달하는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극단적 술값 할인 전략을 쓰다가 이 폐업한 자영업자가 늘자 할인 경쟁이 완화된 게 다시 술값을 올리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5월 호프 주점은 21,900개가 좀 안 되는데 1년 전보다 8.3%, 2,000개 정도 줄었고요. 같은 달 숙박 음식점 취업자도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6만 7천 명 줄어든 이유가 주점 및 이 음식점업 취업자 수 축소 때문인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결국 영세 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술값 할인 전략까지 동원하다가 일부는 폐업해서 경쟁이 완화돼 가격 원복 효과를 냈고 일부는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가격을 복구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주문이 밀려들고 주방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닭발과 닭볶음탕이 인기라는 이 식당 주문량을 보면 수익이 상당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많이 팔아야 그래도 좀 남기는데 옛날에 비해서 마진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죠. 매일 수십 건의 주문에도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 그 이유 중 하나는 포장 수수료입니다. 지난 4월 배달 플랫폼들이 배달이 아닌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진 겁니다. 배달비는 3,400원 공통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네. 포장 수수료는 어떻게 되죠? 포장과 수수료는 6.8%입니다. 고객이 17,000원짜리 메뉴를 주문하는 경우 선택사항인 광고 수수료까지 포함되면 최대 수수료는 36.68%, 무려 6,000원이 넘는 금액이 수수료로 나갑니다. 배달과 픽업 모두 노출되어야 매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포장 수수료를 거부하기도 어렵습니다. 배달 앱상에서 배달에도 노출이 되고 픽업에도 노출이 되면 두 번이 가게가 노출이 되는 건데 픽업을 없애버리게 되면 저희 가게가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 역시 배달 주문과 포장 주문이 모두 가능한 식당을 선호하는 탓에 포장 서비스를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포장된 음식 가격에도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배달하시는 분 때문에 그 수수료 가져가잖아요. 포장은 저희가 가지러 오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져가 버리고 식당을 적자 만들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포장 수수료 정책이 한 발 더 나아가 음식값 인상을 통해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거라는 걱정도 듭니다. 업체가 그걸 온전히 다 부담하기보다는 보통 음식의 가격을 올리거나 해가지고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형식으로 될 텐데 악순환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은 배달 플랫폼 가격과 확연히 다른 가격을 확인합니다. 가격이 여기가 더 싼 걸 보고 가격이 바뀌었나 좀 그 생각했는데 를 다시 열어보니까 가격이 변화는 없는데 현장에서 와서 먹으면 더 싸다라는 걸 이번에 알았네요. 업주들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은 음식값 상승으로 메우는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2020년 3월 여기 보시면 매출은 5,900, 수수료 500이죠. 5,500, 수수료가 1,250이에요. 수수료가 거의 2.5배 가까이 되니까 음식값이 안 올라갈 수가 없죠. 하다 배달 플랫폼들은 업주가 수수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막아놓기까지 합니다. 일부 사장님들은 가격을 올리는 대신 직접 배달에 나서기도 합니다. 배달에 3,400원이라는 배달 팁을 붙어 있어요. 고객들한테는 이게 무료 배달이지만 우리 업주한테는 그걸 물리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에 돈을 줄 바에 그냥 내가 배달을 가자. 정부가 공공앱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 문제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이용자 수가 적어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확한 법안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플랫폼과 자영업자 간의 거래가 원칙적으로 민간 간의 자유계약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결국 수수료 부담을 놓고 업주와 이용객이 서로 미뤄야 하는 상황만 계속될 전망입니다. 사람들 옆집에서도 시키고 대행 들어오면 어디 해요? 그러면 바로 옆에요 이래요. 고객들도 다 알아요. 그 비싼 거. 속상해요.